공동통장에서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근저당 등기부에는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오지 않는 진실이 흘렀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숨겨진 서랍에서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조금씩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집은 누구의 것일까요?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제가 남편의 병원 진단서를 처음 본 순간 평생 함께한 사람의 눈빛이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이 공동명의 통장에서 3억 원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무슨 담보대출이 걸려 있는지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근면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 원칙을 중시하셨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따랐죠.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은 공동명의 통장 하나에 모아져 있었고 제 명의로 된 전세 아파트는 제가 혼자 마련한 보증금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부였죠. 남편은 최근 들어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지셨습니다. 가끔 약속을 까먹거나 물건을 두고 다니시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여보신경과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요즘 너무 자주 까먹으시네. 남편은 처음엔 귀찮은 듯 반대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치매야.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제가 몇 주간 조르자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진료 예약은 남편이 직접 하셨죠. 대형 병원을 고르시더라고요. 진료 날짜는 식당 일이 있어 따라가지 못했고 남편은 혼자 가셨습니다. 돌아오신 후 남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별거 아니대.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 스트레스 좀 풀고 잘 먹으라더라. 그러면서 간단한 약도 처방받아 오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진단서, 원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험 처리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본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경도 인지장애라는 진단명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제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왜 저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을까?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남편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체면이 센 분이시니까 저나 자식들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남편을 위로드렸습니다. 여보 진단서 봤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잘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잠시 당황하신 듯 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으셨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큰일 아니야. 알리지 말자 자식들한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런 믿음은 그 다음 주시동생이 집에 찾아왔을 때 더욱 굳어졌습니다. 시동생은 금융권에서 오래 일한 퇴직자라 형님, 제 남편의 재산 관리에 관심이 많았죠. 그날은 특별히 남편과 둘이서 서재에 들어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상의하셨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동생이 마리안의 건강 상태도 그렇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 무슨 전권 위임장 같은 걸 만들어두면 내가 불편할 때 동생이 대신 은행 같은 데 일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전권 위임장이요? 그게 뭔데요? 별거 아니야. 그냥 형식적인 서류야. 내가 아프거나 해서 직접 못 갈 때 대리로 출석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저는 막연히 불안했지만 시동생을 믿었습니다. 평소에도 형님을 잘 모시는 효녀 같은 동생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시니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죠. 그로부터 약 두어 주일 뒤 식당 자금이 필요해서 공동명의 통장을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큰 금액은 그 통장에만 모아두고 생활비는 따로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뱅킹으로 로그인을 하려니 비밀번호가 계속 틀리다고 나오는 겁니다. 3번 시도하니 계정이 잠겼어요. 여보, 우리 통장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로그인이 안 되네. 남편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다 가손을 닦으시며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바꿨어. 요즘 해킹이 많다며. 새 번호 알려줄게. 그러고는 숫자 6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다시 로그인에 성공했고 당장 필요한 식당, 운영자금을 인출했죠. 그때는 통장 잔고를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서둘러야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타 지역에 살지만 가족 단톡방을 통해 항상 부모님 안부를 확인하던 아이였죠. 엄마 아빠 건강은 괜찮으세요? 오빠가 무슨 아파트 계약금 이야기를 하던데 아빠께서 도움 주신 거 맞아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아빠가 무슨 아파트 계약금을 도와줘? 아재가 잘못 들은 거겠죠. 가족 단톡에 오빠가 감사합니다라고만 올렸길래 전화 왔어요. 엄마 나중에 또 연락할게. 딸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확인해 보니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라는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남편은 잘 살아라 라고 답장하셨고 저만 그 대화의 맥락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장 남편께 물었죠. 여보 아들이 무슨 아파트 계약금 이야기했어요? 가족 단톡에 올린 거 보셨죠? 우리가 도와준 적 없는데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만지작거리셨어요. 아, 그건 애가 작은 도움을 준 거야. 전에 말했잖아. 애가 집 마련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내 사비로 조금 보탠 거다. 사비요? 여보 사비가 얼마나 있으셨다고. 평생 모은 용돈 좀 있다고. 그거 걱정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딱딱했고 제가 더 캐물을수록 불편해하시는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비가 우리 공동명의 통장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런데 그겐 바로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요임이 준 돈인데. 그렇게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중시동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남편과 서재에 들어가기 전 시동생이 저에게 말을 걸었죠. 형수님 형님 건강이 많이 불안하세요. 진단서도 보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도 걱정이 돼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내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별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형수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시동생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은슬쩍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병원 로고가 찍힌 그 종이는 제가 본 진단서와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훨씬 더 자세한 검사 결과와 향후 진행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원본이에요, 형수님. 형님이 보여주신 건 요약본일 거예요. 형님이 제게 이걸 주시면서 형수님께는 가벼운 노화, 현상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형수님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 자세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형수님 저희가 형님을 위해서라 도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해요. 재산 정리도 그중 하나고요. 형수님 명의 아파트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오셨습니다. 시동생이 보여주던 종이는 순식간에 그녀의 핸드백 속으로 사라졌죠. 남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시동생이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형님. 그냥 형수님께 인사했어요. 남편은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그 눈길에는 무언가 따끔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공동명의 통장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평생을 함께한 신뢰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행에 가서 공동명의 통장의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모은 돈이었지. 만정작 통장 비밀번호는 남편이 바꾼 뒤였기에 직접 조회는 할 수 없었죠. 창구 직원이 내역서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최근에 큰 금액이 2번 출금되었네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종이를 펼치는 제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첫 번째 내역은 지난달 말 1억 5천만 원이 ATM이 아닌 창구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일주일 전 똑같이 1억 5천만 원이 이체되었고 수취인 이름은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총 3억 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준 돈이 평생 모은 사비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식당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공동자산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께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분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대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러 아파트 계약금 3억 원이라고 했지? 그거 정말 아버지가 평생 모은 용돈에서 준 거니?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막혔습니다. 네 엄마.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그런 큰 돈을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모았을까 싶어서 아버지가 공무원 퇴직금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투자도 좀 하셨다면서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저 때문에 고생하신 부모님 돈 잘 쓸게요. 아들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퇴직금과 개인 투자, 저도 그동안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통장 내역은 냉정하게 그렇지 않다고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진실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저를 속이는 걸까? 그 생각에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시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마침 잘 왔어. 동생이 서류 좀 가지고 와서 같이 도장 좀 찍어야겠다. 시동생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 테이블에는 낯선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시동생이 밝은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이건 형님 진료비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위임장이에요. 병원에 다니시면서 서류 처리할 일이 많아지는데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형님도 동의하셨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요즘 머리가 좀 아둔해져서 동생이 알아서 잘해줄 거야. 저는 서류 첫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금융거래 및 재산관리에 관한 전권 위임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니 임자의 모든 예금, 계좌조회 및 인출부동산에 관한 모든 계약 체결 및 담보 설정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그냥 병원 서류 처리만 위한 거라면서요. 시동생이 유연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형수님 병원비도 결국 계좌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 필요하면 즉시 자금 조달해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형님 명의 자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필요해요. 저 믿고 맡기세요. 그런데 이 위임장에 제 서명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제 질문에 남편의 눈빛이 살짝 굳었습니다. 시동생이 재빨리 말을 이었죠. 형수님과 형님이 공동명의로 된 자산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원활하게 관리를 하려면 형수님 동의가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안전장치예요, 형수님. 안전장치. 그 말이 왜 그리도 불길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큰 일은 남편의 얼굴에 금세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 동생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나서주는데. 네가 무슨 재산관리 전문가라도 되냐? 그 말투에 가슴이 먹먹해졌지. 만저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서명하라니까 좀 당황스러워서요.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시동생이 남편과 눈을 마주치더니 약간의 체념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형수님. 내일 다시 오죠. 형님 저 먼저 가볼게요. 시동생이 자리를 떠나 고 남편은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너 요즘 왜 이러니? 동생이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 의심부터 하면 나중에 큰일 났을 때 누가 도와줘?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통장에서 3억 원이 나갔어요. 아들 계약금 명의로. 순간 남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니 곧장 화를 내셨죠. 그걸 왜 알아?
네가 은행에 갔었구나. 내가 비밀번호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 돈은 내가 어떻게 쓸지 알아서 하는 거야. 평생 내가 고생해서 번 돈 아니냐. 그 돈은 우리가 함께 번 돈이에요. 그렇게 큰 금액을 상의 한 번 없이 쓰셨다고요? 상의? 내가 가장이야. 아들 일은 우리 집안 가장 큰 일인데 내가 결정할 권한도 없다 이거냐. 너는 그저 집안일만 보고 있으면 됐어.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손까지 내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평소에 묻어나신 분은 사라지고 낯선 분노에 사로잡힌 모습만이 보였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싸움은 끝났고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분노 시동생의 위임장 통장에서 사라진 3억 원.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돌아다녔죠. 그러던 중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보낸 사람은 딸이었습니다. 엄마 자세요? 아니, 아직 깨어있어. 저 오늘 오빠랑 통화했는데요. 오빠가 엄마가 계약금 돈 출처를 물어봤다면서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요? 하지만 그녀도 결국 아버지 편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일단은 조심스럽게 적어보냈죠. 그냥 아버지 건강이 좀 걱정돼서 그런지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려서. 엄마 사실 저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아버지 병원 갈 때 고모 시동생과 같이 가셨잖아요. 그때 고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진단서 관련해서 이러이러하게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텐 경미하다고만 말해라 그랬어요. 딸의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이 딸에게까지 진실을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했습니다. 정말? 그게 언제였니? 한 달쯤 전이에요. 저도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시니까 생각나서요. 엄마 제가 내일 차 타고 내려갈까요? 일단은 괜찮아. 엄마가 좀 더 알아보고 말할게. 대화를 마치고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동생의 행동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또 다른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명의의 전세 아파트. 만약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기로 했죠. 스마트폰으로 조회하는 법을 서툴게 익혀가며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화면에 뜬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란에 제가 모르는 금융회사 이름과 함께 2억 원이라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설정일자는 바로 3억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시기와 얼마 지나지 않았죠. 담보권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 서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즉시 그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에 당 근저당권 설정, 시부동산 처분 및 금융거래에 관한 전권 위임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임인 남편님과 수임인 시동생님의 서명과 인감증명이 완비되어 있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위임장? 그런 건 제가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어요. 고객님 수임인 측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위임인 부부의 서명과 인감이 모두 확인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제 서명과 도장이 위조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사용된 걸까요? 문득 예전에 시동생이 식당 업무상 필요하다며 빈 서류에 미리 인감만 찍어달라고 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가족이라 의심 없이 찍어줬었는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 등기 우편을 배달하시는 분이 서류 봉투를 건네주셨죠. 보낸 사람은 익숙한 병원 이름이었습니다. 진료비 고지서 및 향후 치료 계획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봉투를 뜯어 살펴보니 이번 달 예정된 정밀검사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계획안 마지막 장에는
주치의 코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본인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향후 치료 및 재정 관련 결정 시 가족의 보조 또는 법정, 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위조된 위임장 몰래 설정된 근저당, 거짓된 진단 설명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권고되는 법정 대리인 필요성, 이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폐한 분노와 함께 하나의 생각이 선명해졌죠.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남편의 주치의 선생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잠시 보류된 뒤 결국 선생님과 연결되었죠. 선생님, 저는 환자 아내입니다. 지난번 진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여쭐 게 있어서요. 주치의 목소리는 진지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좀 연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목소리는 통화기 너머에서도 뚜렷하게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좀 연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번 내원 15호자 동반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안내했는데 항상 혼자 오시더군요. 환자분의 최근 인지평가 결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본 진단서에는 진단서 말씀하시는 건재가 드린 원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자분께서 원본을 받아가셨고 이후에 가족분들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첨부된 사본을 요청하셔서 제가 직접 작성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이 떨어졌습니다. 자, 사본이라고요? 그게 무슨... 내 환자분의 동생 되시는 분이 병원에 방문하셔서 가족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담긴 문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원본 진단서와 병원 인증 도장이 모두 있는 정식 문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내용은 원본과 동일합니다. 동생, 시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본을 받아갔고 병원에 다시 와서 가족들이 알아듣기 쉽게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주치의는 그 문서가 원본과 동일한 정식 문서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시동생에게서 본 그 원본은 제가 처음 남편에게서 봤던 간략한 진단서와는 내용이 훨씬 심각했고 향후 진행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그렇다면 남편이 처음 제게 보여준 그 진단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게 집에 있는 진단서가 두 종류인 것 같아서요. 한 장은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다른 한 장은 상세한데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해주는 진단서는 보통 몇 부까지 발급 가능한 건가요? 주치의의 목소리에 의문이 섞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진단서 원본은 한 부만 발급됩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이 각기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 청구 등 다른 목적으로 추가 사본이 필요할 경우 진단서 사본이라고 명시하여 추가 발급해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원본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조각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처음 제게 보여준 그리고 아마도 아들, 딸에게도 보여준 그 간략한 진단서. 그것은 아마도 사본이 아니라 아예 다른 문서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정식 문서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사본이었고 그걸 제게 보여주며 남편이 진실을 숨겼다고 말했지만 정작 가장 처음에 출발점이 된 그 간략한 문서의 정체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죠.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말입니다 환자 본인이 진단 내용을 가족에게 덜 심각하게 알리려고 병원 측에 다른 내용의 문서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나요? 통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의료문서입니다. 의사가 진단한 내용과 다른 것을 기재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끔 환자나 보호자분들 중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사소견이나 향후 치료 방향에 대한 안내문 같은 별도의 문서를 요청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진단서가 아닙니다. 병원 로고도 없고 의사의 인장도 없는 단순한 설명 메모에 불과합니다. 그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제게 보여준 글이고 아마도 가족 단톡방에 사진으로 올린 그 문서는 진단서가 아니라 의사소견 안내문 비슷한 것이었을 겁니다. 시동생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진짜 진단서 원본을 확보한 뒤 그것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며 전권 위임장 서명을 요구했던 거죠. 그녀의 목적은 단순히 형해병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 그들이 원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은 저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시간 손님이 뜸한 시간대였죠. 남편은 카운터 안쪽에서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제 목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맑지 않았고 어딘가 흐릿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흐릿함이 병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다소 무뚝뚝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요. 당신 진단서 정말 그게 다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지만 목소리 끝자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바로 익숙한 핑계로 돌아갔습니다. 또 그 얘기야? 네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 의사 선생님도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나도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진 건 맞지만 살 안해. 별거 아니라고 한 게 누구야? 주치의 선생님이야 아니면 다른 누구야? 제가 조금 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주치의 선생님이지. 뭐 다른 데서 본 적은 없어. 그의 대답은 빨랐지만 눈은 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카운터 위의 계산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동생이 보여준 그 진단서 원본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명 아래 향후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가족의 보조가 필요함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남편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혈색이 몽땅 빠져 희어졌다가 다시 빨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잡지를 탁 내던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니한테? 그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는 방황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이 줬어. 병원에서 받은 진짜 진단서 원본이라고 하면서 저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할 말이 그게 다야? 남편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 가족 일에 왜 쓸데없는 참견을 해? 그냥 조용히 지내라니까. 가족 일이라니요? 이게 당신 혼자만의 일인 줄 아세요? 당신 병 때문에,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우리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크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진다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나는 평생 너하고 가족 위해서만 살았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는 가스라이팅의 고전적인 패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몰아가며 화제를 돌리는 거죠.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실의 눈물인지 연기에 눈물인지 아니면 병으로 인한 감정 조절 장애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위에서만 살았다면 왜 통장에서 3억 원을 몰래 빼냈어요? 왜 내 아파트를 몰래 담보로 잡혔어요? 저는 그제야 핵심을 꺼냈습니다. 숨이 가쁘게 차올랐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며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시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의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상황을 예상하고 온 것처럼 너무나도 타이밍 좋게 나타났습니다. 형님, 형수님. 여기서 왜 이러세요?
그녀는 가볍게 인사하며 다가왔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제 남편을 한 번 저를 한 번 훑어보았어요. 너 왜 왔어? 가라니까. 남편이 동생에게 으르렁거렸지만 그 힘은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가라고요? 이제 와서? 형님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시동생은 카운터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조심스럽고 배려 깊던 동서가 아니었죠. 형수님 아마 다 아시는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설명하지요.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은행 거래 명세서도 있었고 어떤 계약서 사본도 있었습니다. 형님은 사실 몇 달 전부터 기억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불안하셨고 특히 자산 관리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죠. 아들 녀석이 집을 사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버니로서 당연히 도와주고 싶으셨고요. 하지만 형수님은 항상 자산을 너무 조심스럽게 관리하시니까 직접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게 뻔했고 그래서 네가 나서서 모든 걸 꾸민 거야? 위임장이니 근저당이니? 제가 그녀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꾸민 게 아니라 형님의 뜻을 도운 거예요. 그녀는 침착하게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이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공동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시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시려면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형님의 상태로는 복잡한 금융서류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률 자문을 받아 형님을 대신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정권 위임장을 준비한 거죠. 그 서류에 형수님 서명도 필요했는데 형수님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식당 서류용으로 받아둔 인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인지 장애가 있는 형님의 뜻과 가족을 위한 사랑으로 돌리면서 자신은 단지 조력자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려 했죠. 그리고 제 서명과 인감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받아둔 것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적인 위조 행위 자체는 애매하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예전에 받아둔 인감으로 내 동의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계도음이야? 그건 범죄야? 제가 차갑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범죄라뇨 형수님. 시동생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 서류에는 형님의 인감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형님은 본인의 재산을 본인의 판단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형님의 인지 상태를 고려할 때 그 판단이 완전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 식당 안공기는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의 말이 끝나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껏 쌓여왔던 분노와 서러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허탈함이었어요. 저를 속이고 우리 집을 위태롭게 한 이 사람이 동시에 제 평생의 반려자이자 이제는 병든 노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모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자문 내용을 담은 서류화 자문을 해준 변호사 선생님 성함을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시동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상담이었어요. 공식적인 서류가 있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상담이었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내 재산에 손을 댈 수는 없지 않나요?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그 전권 위임장 그리고 그걸로 설정한 근저당 전부 무효로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통장에서 나간 3억 원은 당장 돌려받아야 해요. 무효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시동생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안에선 처음으로 초조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됐다고요. 형수님이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시려면 형님을 상대로 정신감정을 신청해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할 거예요. 그게 쉽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그녀의 최후의 카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남편의 병을 이용해 제가 남편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야만 한다는 점을
압박하는 거였죠. 가족을 해체시키는 일을 저지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문이 또다시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얼굴이었어요. 저희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엄마, 아빠. 그녀는 제게 달려와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채팅방이 떠 있었고 보낸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제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아빠 고모, 엄마가 통장 내역을 캐물어서 걱정이에요. 일단 대화 내용은 여기서만 하고 가족 단톡에는 서운한 척하는 댓글만 달아요. 알았어. 엄마가 병원에도 전화했대. 주치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좀 알아봐. 고모 대출 서류는 괜찮지? 엄마 서명 안 해도 문제 없어? 서명은 내가 처리했으니 걱정 마. 중요한 건 아빠 상태야. 아빠가 후견인 선임 청구라도 하시면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어. 그때는 엄마가 뭘 해도 소용없지. 스크롤을 내리자 녹음 파일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딸이 그것을 재생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아빠 정말 엄마한테 말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엄마가 너무 화내시지 않을까? 남편, 괜찮아. 내가 가장이야. 엄마는 나중에 설명해주면 돼. 지금 말하면 반대만 할 거야. 시동생, 형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수님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낫습니다. 오빠, 아들을 지칭도 집 사는 게 급하잖아. 남편, 그래 동생 말이 맞아. 아들 일이 제일 중요해.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 핸드폰을 실수로 본 남편이 오빠 친구에게 이걸 보냈어요. 그 친구가 이상해서 저한테 물어봤고 저도 몰래 오빠 폰을 확인했어요. 이 별도 채팅방이 있었고 여기 이 녹음 파일도 있었어요. 엄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남편은 딸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더니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고 입술만 떨렸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그건 이라고 시작했지만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마음속에 내린 결정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시동생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아들도 불러오세요. 이 문제를 가족 앞에서 끝내야 합니다. 만약 오지 않으시면 저는 당장 이 모든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와 법원에 가겠어요. 위조 서명과 사기성 대출 그리고 환자를 이용한 금전 편취는 범죄예요. 당신의 금융권 경력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잃어버린 눈빛만 있었죠. 여보도 같이 계셔야 해요. 당신이 한 모든 일을 자식들 앞에서 직접 듣게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집 거실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숙인 채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고 딸은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마지막으로 체면을 유지하려는 듯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손에 드커피 잔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남편은 의자에 웅크린 채 두 손만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통장, 인출, 내역 근저당, 설정, 등기부등본병원에서 받은 주치의 코멘트가 적힌 문서 그리고 딸이 가져온 채팅 내역과 녹음 파일의 사본이었어요.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가족으로서 마지막으로 모여서 이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아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엄마, 너는 아빠가 공동통장에서 3억 원을 빼내서 내 계약금으로 넣어준 걸 알고 있었지? 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하셔서 고모가 서류를 처리해줬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들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게 답이었죠. 고모! 제가 시동생을 향했습니다. 당신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내 인감을 사용했고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진단서를
이용의 상황을 압박하려 했죠. 맞나요? 시동생은 오랫동안 저와 눈을 마주쳤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 자산이 외부로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요. 외부로 새나간다는 건네게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였군요. 저는 그녀의 변명을 받아치지도 않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보, 남편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온전한 의식의 빛이 스치는 순간이 있었어요. 당신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동생의 말에 혼란스러워서 이 모든 일에 동의하셨죠. 하지만 그게 우리를 파괴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병들었다고 해서 당신을 버리거나 법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두 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공증받은 임장 취소 및 근저당 해지 동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가족 간 합의각서 초안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첫째 고모는 당신이 설정한 모든 위임장을 공증, 취소하고 내 아파트 근저당을 당장 해지하도록 조치할 거예요. 서류는 내가 이미 준비해뒀어요.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주일 내로 해지가 완료되지 않으면 저는 이 서류를 가지고 바로 고소하겠어요. 시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에 먹칠이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잘 알고 있었죠. 그녀는 할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아들. 제가 아들을 봤습니다. 너는 아빠에게 받은 3억 원을 돌려줘야 해. 당장 전액이 어렵다면 우리 부모님 앞에서 갚을 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월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해. 그 돈은 네 아빠 엄마의 노후 자금이야. 네가 빌린 셈이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셋째 여보. 제가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 처진 손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또는 동생과만 의논하지 마세요. 모든 재산 관련 일병원 일은 나와 함께해요. 그리고 공동통장 비밀번호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앞으로는 우리 둘이 함께 움직이기로 동의하세요. 남편은 제 손을 힘없이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연기나 분노가 아닌 후회와 해방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목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합의각서에 다 같이 서명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녹음도 해둘 거고요. 이건 법적 효력보다는 우리 가족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날 모두가 서명을 했습니다.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과 등기소에 연락을 시작했고 아들은 참화운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급물살을 타듯 해결되어 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것이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그 파편을 주워 담는데 평생이 걸리니까요. 며칠 후 근저당 해지 접수 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 시동생이 약속을 지킨 것이었죠. 아들은 첫 달분의 돈을 통장에 입금했고 남편은 저와 함께 병원에 가서 주치의 선생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남편의 상태를 고려한 치료 계획과 함께 가족 상담을 권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장을 정리하고 남편과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TV를 보다가 갑자기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들을 도우려고 했어. 그리고 네가 반대할까봐 무서웠어. 내가 점점 망가지는 것 같아서 더. 그의 말은 끊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하자요, 여보.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말고요. 제가 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비로소 그의 손에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짜는 혼자 등기소에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근저당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나왔어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눌러쥐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평생을 일궈 마련한 보루였고 오늘 그 보루를 다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식당 앞을 지나쳤습니다. 남편이 창가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더니 살짝 손을 흔들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어색한 평범한 일상의 제스처였어요. 저는 그 손짓을 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이 사람과의 앞날은 여전히 험난할 것입니다. 그의 병은 나아지지 않을 태고 상처받은 신뢰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등지지 않기로 한 작고도 소중한 약속처럼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지나가고 식당 간판이 덜거덕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도 문을 열고 정성껏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 선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진이었으니까요.